자, 교재가 이제 57쪽입니다. 이제 두문이죠, 두문. 두문은 세 가지였어요. 행정기관명, 그다음 수신, 경유까지가 두문 그랬죠. 이제 행정기관명 보시면 그 문서를 기하는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 명칭 그 말이죠. 뭐 문서를 만든 행정기관 명칭을 표시한다 이렇게 된 거죠. 기하는 부서가 속한 기관 명칭 표시한다고 돼서 예를 보시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행정안전부를 할 때 행정안전부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상황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신자의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수신자. 이제 받는 사람을 말하죠. 받는 곳이 어디냐 그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1번에 수신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2번에 독임제 기관의 장, 합의제 기관의 장이라고 된 게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장자가 보이죠? 장. 여기는 이제 행정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은 그건 이제 내부 결제 문서거든요. 근데 수신자가 있을 리가 없죠. 안 보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부 결제라고 표시하면 된다는 거고. 그다음 2번과 3번이 좀 상반되는 개념인데 2번은 이제 장자가 붙었어요. 독임제 기관의 장, 합의제 기관의 장.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권한이라고 붙어 있어요. 권한. 여기도 권한. 다시 말해서 문서를 이 사람들이 받겠죠. 받으면 문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장인 경우도 있고 기관의 권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장이랄 때는 항상 기억하실 게 장자는 독임제 합의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독임제와 합의제가 포함됐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그냥 행정기관으로 끝나면 그거는 합의제 기관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다시피 지금 독임제도 있고 합의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문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의 권한이냐. 장이면 둘 다 장을 쓴다는 거죠. 그 얘기가 되고 나머지 밑에 거는 이제 그 얘기예요. 담당 부서를 써라 그 말이에요. 부서를 써라. 이런 거죠. 금방 보시다시피 얘 보세요. 자, 행안부 장관 해놓고 여기도 방통위원회 위원장자가 들어갔잖아요. 요 뒤에 거는 이제 담당 부서를 쓴 거고 그다음 합의제 기관 권한일 때는 이건 행정기관에서 합의제만 말하는 거죠. 즉 다 위원회죠. 뭐 방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여긴 수신자를 쓴다는 것이 되고요. 받는 자를 썼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럴 경우도 있어요. 수신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군데. 그래서 수신 칸에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는 어떻게 했냐면 수신자 참조라고만 쓰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발신명이 다음 왼쪽에 맞춰 쭉 쓰는 거예요. 예시를 보죠. 예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우리 교재에서 68쪽 가시면 68로 가보면 거기 이제 그림 보입니다. 68쪽에 그림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거기 지금 맨 왼쪽에 보니까 거기 행정안전부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기관 명이고 그다음 이제 마크 있고 수신자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신자 참조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런 개들이 어디 있냐면 밑에 쭉 내려오세요. 밑에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왼쪽에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3개 전체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써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요 칸을 쓸 때 그 위에다 다 쓰기 어려웠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다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많을 때는 그걸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표로 돌아가 보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경유입니다. 경유. 경유는 이제 말 그대로 거쳐가는 것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없으면 뭐 쓸 필요 없겠고, 자, 하나밖에 없다 그럴 때, 경유기관의 장은 누구이며, 최종 수신기관 장은 누구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둘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1차는 누구다, 2차는 누구다, 그 다음 이제 최종은 누구냐, 이렇게 표시가 되는 상황이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예시를 바로 볼게요. 한참 뒤로 가셔야 되죠. 우리 교재가 어딨냐면은 106쪽 있어요. 106쪽. 106쪽을 쭉 지나가 보면 거기 이제 4번 대목차에 보시면 경위문서의 접수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106쪽에. 거기서 오른쪽 박스 그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경위문서의 처리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 박스에서 두 번째 밑에 박스가 최초로 보낸 기관이라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 개 다 똑같이 경유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개 똑같이 이 문서 1차 경유기관의 장은 종로구청장이고 2차는 서울시장이며 최종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써 있죠. 이렇게 기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서의 경우는 경유기관이 두 군데죠. 두 군데. 어디입니까?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이잖아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유칸에 표시한다 그 말인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 경위문서일 때 이 경유기관인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은 만약에 그 시행문에 관인이 안 찍혔어요.
그러면 반송할 수 있다 없다? 반송할 수 없다. 또 보완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당시 얘기할 때. 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수신자와 경유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경유가 이제 본문이 되는 거죠. 본문.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문.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본문이에요. 본문은 뭐 이제 내용이죠. 뭐 제목부터 내용, 붙임까지가 이제 본문입니다. 뭐 제목이야 뭐 제목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 적었다고 치고 그다음 붙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첨부 같은 말이죠. 첨부나 붙임이나. 근데 첨부는 저기 한자 의미라서 이제 보통 붙임으로 하죠. 붙임. 하는 건 어쨌든 뭐 이렇게 붙임이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붙이게 되는 건데, 그다음 이제 끝자가 있을 거예요. 문서의 끝 표시. 공문서는 말입니다. 이제 반드시 내용이 다 찼다. 그러면 꼭 끝자를 붙여야 돼요. 끝자를 붙이는 건데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글자에다가 한 잘 띄워서 끝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타가 뭐냐면 뭐 보통 이 키보드로 입력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키보드를 이제 스페이스바 긴 거 그거를 한글은 두 번 땅땅 쳐야 한 글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타라고 그래, 그게. 그러니까 두 번을 땅땅 치면 한자가 떨어지는 거고, 영어는 한 번만 치면 돼요. 영어는 한 번 치면 영어는 한 글자, 한글 두 번 이렇게 탁 쳐야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끝자를 쓰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몸매해 주기 바랍니다 놓고 스페이스바 두 번 땅땅 누르니까 한 칸 떨어진 거잖아. 끝자 쓰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요게 그 표시예요, 요게 지금. 그 스페이스바 누른 표시. 두 번을 눌렀다 그 말이 이렇게 걸리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붙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붙임이 있으면 이제 붙임 다 써놓고 이런 식으로 뭐뭐 1부 2부 해놓고 또 두 번 누른 다음에 글자 쓰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곧 이제 단문 쓰기를 해야 할 텐데, 이제 아직은 아니고 시험장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그걸 다 줄 거예요. 나중에는 그 답안 노트를 실제 답안 노트를 다 주고 쓰게끔 하는데, 이제 그거는 국가 자격증 2차는 거의가 주관식이잖아요. 사실은 그거 빼고 공인 중개사 빼고 그건 다 빼고 다 이제 주택관리사도 2차는 주관식인데 우리처럼 주관식은 아니고 그냥 그거 이렇게 괄호놓기라든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돼 있어요. 논술은 이제 우리 시험이라든가 많죠. 뭐 있을까요? 뭐 변호사, 법무사, 간평사 다 논술이잖아. 그리고 걔들은 다 공통적인 답안지를 써요. 공통 답안지. 답안지 쓰는 게 이제 그게 곧 보여드릴 수 있고 아마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면 줄 텐데 요만한 노트를 줄 거 아니에요. 그 노트 겉표지에 다 써 있어. 거기에 작성 방법이 쭉 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문제를 우리 보통 5개를 줄 거 아니에요. 주면 한 문제를 다 썼죠? 그럼 꼭 끝자를 써야 돼. 한 문제 끝나고 나면 한 문제마다. 그러니까 하나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다 썼다고 치고 끝자를 쓰고, 그다음 5개를 다 썼잖아요. 그럼 더 쓸 게 없죠 이제? 그럼 줄을 받고 이하 여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표지에 그 작성 요령이 돼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간격도 다 돼 있어요. 간격도. 보통 한 문제 다 썼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쓸 때 몇 줄 정도 뛴다고 돼 있냐? 보통 석줄, 넉줄이에요. 요령에 보면 3줄 정도, 4줄 정도를 띄면 되는데 한 페이지를 떼버려.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게 장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정석대로 쓰면, 우리가 5문제를 다 썼다고 치면은 많이 쓰면 한 12쪽 정도 써요. 근데 평균 10쪽 내외로 써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본 결과 제일 많이 쓴 분이 한 18쪽 정도 쓴 분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아무리 많이 쓴다 한들 50분이나 시간을 감안한다 그러면 5개를 다 써다 하더라도 한 12쪽 좀 많이 쓴 거야.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한 8, 9쪽 써요. 8, 9쪽이면 그게 이제 다 차 시간이 그 이상 안 되거든. 이게만 날아갈 수는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쓰던데,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한 석줄 이렇게 띄우고 쓰는 그런 했을 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한 페이지를 다 띄워버리면 그러면 그냥 한 18 이렇게 나간다. 18, 19쪽 나간다고.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지가 안 좋게 보여요. 이 사람 쪽수를 늘리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 한 문제 쓰면 한 3줄 정도 이렇게 쓰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한 페이지에 한 문제를 다 썼거든? 다 썼는데 남아있는 칸이 한 3줄밖에 안 남아. 한 3칸 남았어. 4칸. 그럼 안 되지. 그럼 넘어가야지 다음으로.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문을 쓸 거죠. 지문 쓰면 내용이 없잖아. 밑에 쓸 칸이. 그땐 다음이 올라가야지. 다음 칸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중간에 끝났다. 그러면 뭐 이제 3줄 띄고 쓴다고 하지만 너무 쫓겨났으면 그냥 다음 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쓴 작품 답안을 쓸 때 꼭 끝자를 써야 돼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본문 내용이 표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보이죠. 표가 꽉 찼어요.
꽂혔다 그러면 끝자를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표 바깥에다가 끝자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가 남았어. 남았으면 이제 빈칸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는 다음 칸에다가 이야 빈칸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답안지에다가 5개를 다 썼다 그럼 마지막 줄에 이제 바꿔서 이하 여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자를 쓰는 것과 이하 빈칸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는 사항이었고, 자 이제 결문이에요. 이제 이 결문은 이제 많죠. 뭐 80명 이하 다가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80명이 보세요. 말을 풀면 뭐죠? 보내는 사람 이름. 그죠? 80명이라는 게 보내는 사람 이름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봐요. 경우의 수. 자, 먼저 5번은 이건 무슨 문서입니까? 내부 결제 문서죠? 그럼 쓸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털어냈다 쳐. 그러면 여기는 장. 그죠? 여기는 기관.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위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조, 보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그럼 지금 명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명의로 발신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첫 번째 행정기관 장. 근데 지금 전부 다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권한의 문제거든. 다 이게 지금.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기관 장 권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행정기관의 장은 아까 얘기했어 내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독임제 기관의 장과 합의제 기관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시 봐요. 뭐뭐 장관, 뭐뭐 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기관으로 끝나면 그건 뭐만 말한다고 그래요? 합의제만 말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위원회를 쓰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요거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한문입니다. 다 내용 채웠다고 치고 여기 이제 행안부로 할게요. 행안부. 그러면 독임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정, 안전, 부, 장관 요렇게 이제 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게 80명이니까 그죠? 요게 이렇게 이제 발신을 할 텐데 행정, 안전부 요렇게 표시해서 발신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왜? 여기 왜? 이건 독임제니까 무조건 누구 명의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장 명의로만 가야지 그죠? 그럼 이제 장관 이렇게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저기 방통위야 방통위.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해서 발신할 수 있죠? 누구의 권한일 때는? 장 권한이면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통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해서 발신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면 결론이 볼 때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위원장도 되고 그다음 위원회 명의도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 아니 합의해야 되느냐? 합의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 되죠. 자, 그게 이 두 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여기는 법령에 의해서 그예요. 정부 조직법에서 행정 권한이 위임됐다 그랬어요. 자, 위임되는데 여기 위임 받는 자라고 돼 있죠. 이게 누굽니까? 이거는 보조기관만 말하는 거예요. 보좌기관 아니에요. 보좌기관한테는 위임이 안 돼요. 보조기관한테만 위임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보조기관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 밑에 이 보좌기관은 얘네들이 기관이란 말 썼다 하돼서 기관이란 말이 붙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란 말이거든. 그냥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됐어? 위임됐대요. 그럼 이게 뭐죠? 이제 이 보조기관이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그럼 우리가 원래 보조나 보좌기관은 관인을 가질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그런 이거는 보조기관인데 위임됐다 그랬죠. 그럼 뭘 가질 수 있어? 관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 관인은 청인이요, 직인이요? 보조 이때 위임됐다 그랬잖아. 그럼 행정기관 됐잖아요. 관인을 갖는다니까 그러면 그때 관인의 종류가 청인을 갖는 거예요, 직인 갖는 거예요? 예? 직인이지. 예? 왜 직인은 뭐예요? 독임제, 그쵸? 장,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자, 그래요. 자, 됐다고 치고 그다음 네 번째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요 세 개는 결론이 대내문서 또는 대문서 다 통용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자, 명의 자체가 보조 혹은 보좌 기관이에요. 그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호간 발신돼 있죠. 이건 무슨 문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요거는 오로지 대내 문서만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내 문서만. 그러니까 대내 문서일 때는 이제 그게
보좌 기관끼리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명의가 되죠. 그래서 명의 종류가 이제 이건 빼버리면 네 가지의 명의 종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금 뒤에 가면은 좀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발신명의 표시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뭘 찍어야 돼요? 시행하려고 그러면 관인을 찍거든. 그러면 이제 장일 땐 뭐 하면 된다? 관인 찍으면 되는 거고 기관의 명의일 때 관인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얘는 관인을 찍는 거고 얘는 서명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장일 때는 관인을 대신해서 뭐 할 수도 있다? 서명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전자문서일 때는 뭐만 된다? 이미지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은 앞에 했던 걸 끌고 오기도 하죠. 지금 이게 지금. 그죠? 우리 앞에 아직 안 했던 걸 끌고 하기도 하잖아. 근데 지난 수업한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빨리 나가면서도 조금 깊이 있게 나간다 그 말인 거죠. 앞에 끌고도 막 붙이기도 하니까. 요게 발신명이에요. 지금 이 교재는 59쪽부터 해서 60쪽 내용을 쭉 정리하고 있죠. 그다음 2번에 권한대행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이제 3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한자, 검토자기 그거죠 바로 기검협결.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책을 봤었으나 이제 위치는 다 우리가 알아요 어딘지 그죠? 해서 뭐 기한자야 뭐 기한자란에 쓰면 되는 걸 테고 뭐 검토 역시 이제 검토자란에 쓰는 거고 협조자란에 쓰겠죠. 결정권자 마찬가지겠고 그럼 기한자는 맨 왼쪽에 있었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검토의 위치고 오른쪽 끝이 결정권자 위치고 기한자 밑에가 협조자 위치였죠. 자 파악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걔네들의 뭘 씁니까? 예, 직위나 또는 직급을 쓰고 사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직위나 직급을 쓴다고 됐고 그런데 2번 내려오면 직위가 있으면 직위를 쓰면 되겠어요. 근데 직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보니까 자 그러면 직위가 없다. 그럴 땐 대신해서 직급을 쓰면 돼요. 직급. 행정학 배울 때 배웠습니다. 직위와 직급은 다른 거죠. 의미가 달라요. 직위가 뭐예요? 직위는 자리라고 배웠어요. 자리. 예를 들어 뭐 있어요? 뭐 차관 뭐야? 실장, 국장, 과장, 반장, 팀장 이런 건 직위라는 거고 직급은 공무원의 이제 급수 체계. 우리는 구급 체계를 취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고공단 제도 생각하지 말고 고위 공무원단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급 체계야. 구급. 우리나라의 공무원 체계는요. 그걸 쓰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6급 이하 공무원단체는 직급은 각급 그 직급을 대신해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대외 직명을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거예요 이거 주무관 요걸 말하는 건데 뭐 또 처음이니까 자 이제 공무원의 급수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9급이 있죠. 위인 장관도 있을 것이고 자 1급을 뭐라고 그래요? 1급을 이제 관리관이라고 그래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급이 어디 2급이? 그게 이제 이사관이라고 그러죠. 3급은? 부이사관. 4급이 그게 이제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5급은 그게 이제 사무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줄을 그어봐요 한번. 그럼 지금 1급부터 5까지가 뒤에 다 무슨 말 붙어 있어요? 관자가 붙어 있잖아. 관자가. 그 느낌이 어때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그래. 그럼 6급은 뭐라 그래? 6급을? 너 이제 주사라고 그래. 주사. 7급을 그다음 이제 8급이 그다음 9급이 서기 이렇게 불러요. 그럼 6급 이하는 보니까 관자가 없죠. 이게 지금. 관자가 없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없어 보이죠?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좀 싸 보이고 좀 비싸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6급은 말할 것도 없고 7급만 돼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조금 좀 그래도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공무원 시험이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 학원도 이제 위층에 이제 공무원 그 학생 수강식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 국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어마무시했고 그 저기 대학 도서관이나 그 시립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젊은 친구들은 다 모금 공부해요. 다 공무원 공부했잖아요. 다. 공무원 공부만 하고 그랬었거든. 그 정도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면. 근데 불구하고 느낌이 좀 써 보이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는 말이에요. 기한자가 만약에 9급이잖아요. 9급이 기한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기관에서 걔가 몇 급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내부적인 직급이죠, 이게. 그런데 얘가 기한했어요. 그죠? 기한했는데 서기보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주무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뭐 행정관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이제 뭐 수사관 경찰 같은 경우면 뭐 검찰 이런 데 있어요. 수사관이라고도 하고 뭐 또 조사관 이런 명칭을 써요. 이렇게 해서 기한을 해서 보낸다고. 그 상대방에서는 걔가 몇 급인지 모르지. 다 관자가 다 붙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 그래서 저거를 대외 증명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경찰서 같은 데 가면 계급이 옛날에 계급이 이렇게 써 있었거든 거기에. 근데 계급이 안 써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고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주무관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명칭을 쓰는 걸 갖다가 이제 관자가 붙으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있어 보이죠? 그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외 증명이라는 걸 쓰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죠?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면 되는 사항이겠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이건 앞서 봤던 내용인데 생산 번호와 시행일, 접수 번호와 접수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든 데죠. 만든 데에서 번호 붙이는 게 생산 등록 번호고 시행일은 보낸 날짜. 그다음 접수는 받은 곳에서 번호 붙이는 게 접수 번호와 접수일이죠. 시스템상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뭐 도로명 주소 등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해서 다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공개 구분까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셨던 것이 일반 기한문을 기준했을 때 두문, 본문, 결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62쪽이 있죠. 자, 제 9절이에요. 9절인데 이 기한 파트가 시험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나올 때가 됐고 그만큼 중요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서 기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런데 내용 볼게요 이제. 자, 1번이 의, 2번이 요인, 3번이 원칙과 자격, 4 대목차 좀 대목차 얘기하는 거예요. 작성 관련 유의사항 해놓고 그다음 이제 10절 65쪽부터가 종류로 들어갈 텐데 요거는 이제 기한을 하기 전에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기한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의부터 가죠. 의. 그럼 참 먼저 요거 의하고 그다음에 요인하고 원칙과 자격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기한 쪽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혹여 올해 시험에 기한의 내용을 어떤 문제를 묻든 문제를 출제가 된다 그러면 금방 네 가지예요. 한 번 더 얘기해서 기한의 의, 요인, 원칙과 자격은 답안지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거는 플러스 요인을 노려서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식대로 표현을 쓰면 그걸 바닥으로 깔고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문제 지문 안에 의를 써라 또는 뭐 요인을 써라 그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쓸 거란 소리예요. 당연히. 네 가지는 그걸 바닥으로 깐다고 그래요. 그거는 플러스 가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 가지예요. 의, 요인, 원칙, 자격은 양이 안 많으니까 짧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자, 그럼 봅시다. 자, 기한이 뭐냐부터 봐야겠죠. 자, 먼저 기한이 뭐래요? 여기 의사 결정 위한 문안 작성이에요. 여기 머리 그대로 집어넣어요. 기한이 뭐냐? 의사 결정 위한 문안 작성이에요. 당연히 행정기관의 의사겠죠. 그거예요. 물론.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할 건데 이거죠? 요인이라고 그러죠. 지시에 의해서 그다음 문서 받은 거 처리하려고 그다음 법의 근거를 두고 내가 안을 내서 네 가지예요. 이렇게 지시 받아서 받은 문서를 처리하려고 법의 근거를 두고 안을 내서 기한하겠다. 이거 외우겠죠.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한의 원칙인데 여기는 하나만 기하시면 돼. 원칙은 전자문서가 원칙이에요. 전자문서가. 뭐 종이문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예외사항이겠고 전자문서로 하라. 이게 원칙이죠. 그다음 기한자는요. 밑에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면 다 돼요. 자, 2번 빼버려요. 그냥 빼버리고 공무원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기한할 수 있다. 네 가지 그럼 짧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의, 요인, 원칙, 자격을 줄여가지고 기한 쪽 문제를 출제했다. 그럼 무조건 바닥으로 깔고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보고 어떤 걸 쓰려고 했는지 묻고 이제 기재하면 되죠. 명심하시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걸 채점할 때 다 체크할 거라고요. 가점 요인이 아닌지를. 의, 요인, 원칙, 자격은 항상 명심하셔서 바닥으로 깔고 갑니다. 답안지에다가. 그럼 분명히 지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쓰면 그건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걸 노려야죠. 우리는 한 1점이라도 더 받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됐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작성을 하러 가자고요. 가는데 이제 작성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나눠지는 게 작성하기 전에 이런 점에 유의하라 이거예요. 미리 먼저 이런 점을 유의해라. 그러면 작성하기 전에 어떤 거를 좀 고려해 볼까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돼야겠죠.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뭐를? 문제를, 그리고 목적을, 그리고 필요성을 파악해야 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문제와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는 거야. 두 번째, 숙지를 해야 돼. 뭐를? 규정과 선례를 숙지하는 거야. 세 번째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수집하고 청취하는 거예요. 뭐 자료 수집이잖아요. 그다음에 의견 청취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이에요.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복잡한 경우일 때만 그런 거죠. 그때는 이제 초안을 만들라는 거죠. 복잡한 게 있더라. 그럴 때는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기한하라는 거고. 네 번째는요. 의식을 갖고 하랍니다. 체급 의식을 갖고 기한하래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고려하라는 거죠. 해당 기관과 받는 자의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랍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목차는 지금 4개가 보이는데 그럼 정리하니까 작성 전 고려할 사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 숙지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수집과 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갖고 하면 돼요. 이건 안 복잡할 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잡할 때만 그런 거니까. 조개. 그래서 이제 작성 전 그러면 저걸 키워드야. 파악하고 숙지하고 수집 청취하고 의식을 느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만 외우면 이걸 갖고 문장 만들어요. 그냥 이거 지금 이론이죠. 이론. 법조문 아니니까. 그 키워드만 기억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악하고 숙지하고 수집하고 청취하면서 의식 갖고 하라. 이게 작성 전 고려 사항이에요. 이거 출제할 확률이 있어요. 이거 있어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대비를 해야죠. 자, 그럼 이건 작성 전이니까 요 4개 용어 나오네요. 그죠? 한 번 더 파악하고 숙지하고 수집 및 청취하고 의식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 이건 전이에요.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해라.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수업 마쳐야 되겠는데, 자, 두 번째는요. 작성을 하면서라고 돼 있어요. 이제 작성하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작성 시 이랬죠? 작성을 하면서 이런 점에 유의하래요. 하면서 이렇게 한 화면에 지금 다 안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책에서는 지금 그 63쪽을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두 문자를 땄어요. 정, 용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성, 경 이렇게 일단 따요. 두 문자를 정령, 성경 따셔. 그리고 그걸 외워요. 작성시 고려성 해놓고 정령, 성경을 외우자. 자, 그래놓고 나면 이건 작성시 이런 점에 유의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나머지가 좀 많죠. 뭐 대여섯 개씩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이 보이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냐? 없어요. 없고 이 4개 용어만 기억하면 돼요.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그럼 이제 그냥 무작정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래요. 정확하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정확한 건데? 육하원칙. 그죠? 못할 줄 없게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 뭐 있었죠? 뭐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써라, 문법 맞게 하라, 이 정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입각하라, 못할 줄 없게 하라, 그다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문법 맞게 하라. 그럼 정확해지겠지 뭐. 그죠? 요거 몇 개 용어만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몇 개 용어만 기억해갖고 문장 만들려는 얘기예요. 목차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편의상 목차를 붙여놨죠 책에는. 그런데 쓸 때 목차를 꼭 붙여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딱딱 목차부호를 붙여서 짧게 끊어준 것과 복차부호 없이 긴 문장과 어느 게 보기 편하겠어요? 짧게 놓은 게 보기 편하겠죠? 그런 게 채점자도 보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염두에 두냐면 항상 수험생이 아니라 내가 만든 답안지를 채점자가 어떻게 볼까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걔들이 어떻게 내 걸 볼까? 어떻게 보기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빨리 보게 해줄까를 염두에 두는 거라니까. 그래서 채점자가 보기 편하게 해주고 빨리 보게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 끊어줘야지. 그럼 보기 편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쁘게 보여야 돼. 내 답안지가 걔들한테는.
걔들이 아니고 채점자한테는. 그래요? 이쁘게 보여야 점수를 좀 더 줄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이렇게. 어차피 주관식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채점을 다 하잖아요. 답안지를. 이 글씨 이뻐요. 그럼 더 나가 점수가. 더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쁜 글씨 잘 썼다 그러면. 그리고 목차가 잘 돼 있죠. 그럼 더 주는 거지. 내용은 적은데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깎는 거라니까. 그 주관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정서, 또박또박. 처음엔 시간 좀 들이더라도 또박또박 쓰고 목차를 딱 붙이면 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채점자가 보기 좋게 해줘야 돼요. 이쁘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자꾸. 그런 말입니다. 됐고요. 용이성 보죠. 용이성은 쉽다는 얘기죠, 이게. 쉽다는 얘기인데 누가 쉽게 해야겠습니까? 보는 사람이잖아요. 보는 사람이 쉽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보세요. 짧게 끊어주래요. 그럼 쉽게 보니까. 그런 말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이런 거죠. 구체적이면서 개별적 용어를 사용해야죠. 그래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다음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쉬운 용어를 쓰래요.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어려운 용어 하지 말라는 소리죠. 전문 용어라든가 한자는 좀 피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전문 용어라든가 한자를 좀 지양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쉬워질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 즉 몇 개 용어만 기억하고 나서 이해하고 있자. 그럼 문장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요 밑에 거는요, 이제 부득이할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자를 안 쓰면 뜻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죠? 한자를 써야만 뜻이 이제 정확히 전달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이게 이렇게 그럼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 단어의 느낌이? 요사스러운 부인 아니야? 네? 근데 이렇게 가로 열고 한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확 바뀌죠,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경우는 한자를 쓰라 그 얘기예요.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뭐 여기 그 얘기죠. 뭐니까 성의 있게 하라 그 말인 거죠. 성의 있게 하라 뭐 이런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절한 경어를 쓰라는 거죠. 존칭을 써주라는 소리예요. 존칭 써주라. 뭐 요즘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과거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왜 뭐 저 딱딱한 조직 있잖아요. 경직된 조직, 뭐 군, 뭐 경찰, 검찰 이런 데에는 문서의 이제 문맥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딱딱했었죠. 뭐뭐 할 것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순화시켰죠. 이제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존칭 쓰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긴 것들은. 그다음 마지막이죠. 이제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해놓고 이제 뭐 표준 기한문을 쓰라는 거죠. 뭐 용지 규격을 표준화하랍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서식을 통일하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 건당 한매주의를 써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목차 4개 정령 성경을 외우고 그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용어 100개만 기억하시면 이쪽 문제를 냈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즉 거듭 얘기지만 이거는 조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목차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문제를 얼마든지 써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이제 63쪽 지나서 64쪽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65쪽 기한의 종류부터 다음 시간 넘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OX 문제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OX 문제의 범위예요. 복습을 하셔야 이제 그걸 풀어낼 수 있겠죠? 별도 답이 없고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예, 복습을 하셔야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일단 OX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괄호도 해볼 거니까. 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복습을 안 하시면 뒤에 뒤에 연결할 때 어려워져요. 그 이제 꼭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 그럼 건강 주의하시고요. 하도 건강 최고니까 첫 시간 오늘 첫 시간인데 뭐 내내 그렇겠지만 우리 수업 들어서 다 알잖아요. 우리 과목이 제일 쉽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쉬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능히 다 들 수 있어요. 점수도 제일 잘 많이 주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자, 하여튼 뭐 걱정하시지 말고 건강 잘 챙기셨다가 오후 또 내일 잘 들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